기쁨하는 가을인데 오늘 주말이고든데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지금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최근에 다들 보상 통지를 받으셨죠? 여기 보상금은 좀 원하고 기대한 만큼 나왔습니까? 어떠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기 주민 대책위가 있고요. 그래서 이 송선 동현동 주민들과 토지주들 분들을 대표해서 그동안에 아마 이 토지 수용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상 통지가 되고 나서 여기 주민이나 소유자분들이 아마 궁금증을 느끼는 부분들도 많을 거고 그럴 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 설명을 좀 부탁하셨어요. 제가 토지 수용 분야를 전문 영역으로 해서 한 20년 정도 해왔습니다. 저희 법인의 그 시스템이나 업무에 대한 걸 좀 신뢰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부탁하셨고요. 아마 오늘 여기 다 오신 분들의 궁금증은 그럴 겁니다. 보상금이 결국 나오긴 나왔는데 아마 처음에 이 사업지구가 발표를 하고 나서도 불안감도 많으셨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직접 보상금이겠죠. 그리고 최근에 통보를 받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상의 내용, 그리고 만약에 이 보상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설명은 저랑 함께 온 저희 법인의 파트너 변호사님 임지연 변호사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가격에 대한 일부 분석이 나올 건데 저희들이 설명회를 준비하는 마지막 전날인 어제까지도 이번에 나온 이 보상금에 근거가 된 감정평가서를 입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서가 정보공개 청구에서 입수가 되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걸 분석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감정평가 입수도 안 된 상태에서 기존의 공시시가나 또는 거래 사례 시가 이런 것들을 기초해서 1차 분석한 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추후에 만약에 감정평가서가 입수되고 그 평가 내용에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좀 많이 발견되고 이렇게 되면 대책위와 협의해서 다시 한번 통지를 드려서 더 자세한 설명을 가지는 그런 기회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임지연 변호사님께서 오늘 준비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임지연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보상금 통보 받으시고 이것저것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설명을 통해서는 이 보상의 종류나 내용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서 보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지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우리 사업지구의 지금까지의 사업 개요하고 추진 경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지구는 도시개발법이라는 법령에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곳이고요. 편입된 면적은 약 28만 평 정도 됩니다. 사업 시행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업지구 위치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서세종 IC와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또 23번, 36번 국도 같은 간선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바로 인근에 이 세종시가 있다 보니까 발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큰 곳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들은 이렇게 연도별 기사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확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좋은 입지 조건이 우리 보상금에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가 관건적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추진 경과에서 좀 중요한 날짜 위주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기 2022년 3월 7일 바로 주민공람 공고가 있었던 날짜인데요. 주민공람 공고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는 게 우리 대중들한테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일반 대중들이 다 이 사업 진행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떤 투기 방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주자 택지라든지 생활대책 용지 같은 것들의 공급 대상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4년 11월 20일인데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있었던 날입니다. 근거 법령이 되는 도시개발법에서는 이 수용이 되는 토지들의 세부 목록이 고시가 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 사업인정고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사업인정고시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사업시행자는 우리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수용권이라는 것을 정식으로 부여를 받게 됩니다. 또 이 사업인정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내 토지의 보상 가격 같은 것들도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5월에 보상계획 공고가 있고 7월부터 협의감정평가를 진행을 해서 바로 최근에 10월 말에 보상금이 통보가 된 겁니다. 아까 신 변호사님께서도 한번 여쭤보시긴 했는데 통보 받으시고 어떠셨나요? 만족스러우셨다? 아니면 너무 보상금이 적게 나왔다? 예, 아마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보상금 통보를 받으시면 보상금이 왜 이렇게 적게 나왔냐라고 하시는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보상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통보받으신 보상의 내용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상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보상, 지작물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같은 게 있고요. 간접적인 보상으로는 이주대책이라든지 생활대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관심이 크실 거는 역시 토지보상금일 텐데요. 이 수용에 있어서는 토지 보상금을 산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것을 기본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표준지라는 게 뭐냐면 이 전국에 수많은 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같은 게 이 유사한 토지들 중에 제일 그래도 대표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토지를 꼽아서 바로 표준지라고 합니다. 25년 기준으로 전국에 한 60만 필지가 있고요. 매년 1월 1일에 국토부에서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내 땅의 가격은 그 중에서도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비교 표준지는 또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A, B, C, D 4개의 표준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편입이 되는 내 땅, 이 내 땅하고 제일 비슷한 표준지를 이렇게 꼽아서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 표준지라고 합니다. 내 땅의 가격은 이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 우리 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2024년 1월 1일에 발표가 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산정이 되게 되고요.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같은 수치들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내 토지의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별 요인과 그 밖의 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개별 요인은 말하자면 이 비교 표준지의 위치나 땅 모양이라든지 내 땅의 위치나 땅 모양을 개별적으로 1대1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총 6가지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로 조건, 이 내 땅에 접하고 있는 도로의 상황이 어떤지. 두 번째 접근 조건, 주변 환경은 어디가 더 좋은지. 세 번째 환경 조건, 주변 환경은 어디가 더 나은지. 네 번째 획지 조건, 땅 모양이 어디가 더 예쁜지. 또 5번째 행정 규제는 어디가 더 심한지. 마지막으로 기타 조건까지 해서 이렇게 총 6가지를 개별적으로 비교하게 되고 그것을 수치화한 값을 개별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그 밖의 요인인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토지 보상가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토지 가격은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시지가라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시세에 비해서는 훨씬 낮게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공시지가와 시세 간의 가격의 차이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 그 밖의 요인 수치가 그러한 차이를 보정해주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밖의 요인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 땅이 그래도 시세에 좀 더 가깝게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밖의 요인 수치가 3이다라고 하면은
대략 공시지가 대비 한 3배 정도 더 쳐줬구나,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보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상금 통보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직 감정평가서를 입수하지 못했고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사업지구에서 평가를 할 때 협의 단계 그 밖의 요인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좀 가늠을 해보기 위해서 사업지구 내에 있는 지목별 토지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분석 방식은 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단가와 거래 사례의 평균 단가를 단순히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먼저 대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거래 사례는 평당 247만 원에서 278만 원까지도 거래가 되는 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한 101만 원에서 높으면 112만 원 정도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거래 사례가 약 2.41배 정도 비싸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전 같은 경우에는 거래 사례가 평당 173만 원에서 높으면 250만 원까지도 거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49만 원에서 높아도 81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약 3.17배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에는 평당 거래 사례가 83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도 거래가 되었고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좀 많이 낮은데 보시면은 이게 10만 원대부터 한 24만 원 정도 순이니까 한 4.85배 정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 평가 방식, 이 분석 방식은 이제 단순히 평균 단가를 비교한 방식이었고 저희가 좀 다른 방식으로도 분석을 해봤는데 단순 평균이 아니라 이 표준지 중에서도 조금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하나 뽑고 또 그 표준지와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래 사례 하나를 뽑아서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수치화 해봤더니 지금 대지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당 한 107만 원인 반면에 거래 사례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246만 원, 2.3배 정도 비싸게 나타났고요. 전 같은 경우에는 평당 65만 원 정도의 거래 사례가 있는 반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는 반면 거래 사례는 271만 원 정도로 4.15배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당 13만 9천 원, 거래 사례는 한 47만 7천 원으로 3.42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거래 사례 시세는 대지의 경우에는 2.3에서 2.41배, 전 같은 경우에는 3.17에서 4.15배, 임야는 3.42에서 4.85배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시지가와 시세 간의 차이가 우리 보상금에도 그만큼 반영이 되었는지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저희가 입수한 아주 소수의 보상가 데이터로 봤을 때 지금 대지 같은 경우에 평당 230만 원을 보상받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고 전 같은 경우에 평당 140, 임야는 평당 65만 원의 보상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를 해봤을 때 대지랑 전 같은 경우에는 보상가가 한 공시지가 대비 2.14배, 임야 같은 경우에는 4.67배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하고 그럼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여전히 이 보상가는 거래 사례 시세 대비해서 대지는 4에서 12% 정도 낮게 책정된 것 같고 전답 같은 경우에는 한 32에서 48%, 임야는 10에서 37% 낮게 책정된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직 저희도 감정평가서를 확인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의 데이터를 지금 입수한 게 아니어서 일반화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대략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대략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내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평가됐는지 또 그 밖의 요인 수치가 몇으로 나왔는지는 감정평가서라든지 개별 요인 산정표를 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서 분석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업무를 위임을 받게 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이런 걸 받아보고 개별 토지마다 어떤 부분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대략 토지의 가격이 산출이 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토지 부분 좀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이어서 이제 지작물 보상인데요. 지작물이라는 거는 내 땅 위에 있는 수목이 됐든 건물이 됐든 어쨌든 내 땅 위에 있는 물건을 의미하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되는 물건이다라고 해서 지작물이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 소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쁜 용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지작물은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전이 곤란하거나 아니면 이전을 해서는 건축물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또 이전비가 오히려 물건의 가액보다 더 비싼 경우에는 이전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영업보상은요. 사업 인정 고시일, 우리 사업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11월 20일입니다. 그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영업을 하신 분이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직전 3개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대략 한 4개월치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영농보상은 사업인정 고시일 전부터 농지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 하우스 채소 같은 경우에는 한 330제곱미터 이상 경작을 하신 경우라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직전 3개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2년치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남아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자료를 토대로 보상을 받게 되시고요. 만약에 그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은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하게 되는데 대략 우리 충청남도 기준은 한 평당 12,000원 정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자격농이 아니라면 실제 경작한 사람이 보상을 받게 되는 점도 알고 계셔야겠죠. 다음은 이주대책인데요. 이주대책은 주민공람공고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22년 3월 7일이었죠. 이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사람이면 그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제일 관심이 높으신 게 바로 이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는 조금 더 받는 요건이 까다로워서 공람공고일 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또 거주는 그보다 1년 전부터 하고 계셨어야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한 70, 80% 정도로 가격이 책정이 되니까 좀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또 이제 프리미엄도 상당히 붙는 편이라서 만약에 내가 요건만 된다라고 하시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점포 겸용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80평까지, 주거 전용으로 받으신다고 하면 100평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세대당 한 필지만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요. 내가 협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주자 택지 공급 순위에 차등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협의를 했는지 여부는 공급 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가 않으니까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주 정착금인데요. 앞에서 봤던 이제 이택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 권리를 포기하고 포기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대신 이주 정착금을 받게 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한 30% 정도 되는 가액을 받게 되는데 최소와 최대가 정해져 있어서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거이전비라든지 이사비 같은 것들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주거이전비는 내가 만약에 소유자라고 하면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한 2개월분, 세입자라고 하면은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하셨다 하면은 4개월분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5년도 3인 가구 기준으로 좀 봤을 때는 소유자는 대략 1,100만 원 조금 넘게, 그다음에 세입자는 대략 2,200만 원 좀 넘게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생활대책용지인데요. 소위 우리가 상가딱지라고 하는 겁니다. 6평, 8평 정도 되는 땅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 내가 개인적으로 6평, 8평 정도 땅을 받아서는 혼자서는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뭐 개발업체에다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뭐 5, 6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서 함께 개발을 하거나 하게 됩니다. 이 상가딱지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냐면
앞에서 본 것처럼 이택을 받을 수 있는 공급 대상자인데 내가 이택을 전포겸용이 아니라 주거전용 이택으로 받으신 분 또는 이택받을 권리를 포기하시고 2주 정착금으로 받으신 분이면은 받으실 수가 있고 8평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정 요건 이상의 영업보상, 영농보상 대상자라면 또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영업보상 대상자 중에서 내가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영업을 해가지고 영업보상을 받은 경우라면 허가받은 영업자는 8평까지,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나 무허가 영업보상 특례를 받으신 분이면 6평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영농보상을 받으신 분 중에서는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여기 당해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농지 2000제곱미터 이상, 시설 채소 또는 화해를 660제곱미터 이상 경작한 분이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격농이시면 8평까지, 임차농이시면 6평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생활대책 용지 받는 이제 요건을 받는데 앞에서 만약에 내가 전포겸용 이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영업보상, 영농보상 대상자다라고 하면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생활대책 용지는 이주자 택지랑은 다르게 감정가격으로 공급이 되고요. 한 세대당 한 필지, 한 건에 관해서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요. 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좀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다음 단계는 우리가 그러면 이 만족스럽지 못한 보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하시기 쉽게 도식화한 표인데요. 보시면 마치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총 4개의 단계로 되어 있는데 4개의 단계라는 것은 감정평가가 진행이 되는 총 4번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지금 협의 통보 단계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통보받으신 보상금에 만족을 해서 협의를 한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우리가 민사상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내가 협의를 한 이상 이거를 더 물을 수도 없게 되고요. 당연히 이후에 불복 절차도 진행하실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협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총 3번의 불복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입니다. 재결이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행정기관이 심판이 되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송이라는 거는 법원이 심판이 되는 절차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수용재결에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선정한 감정평가사 2분이 다시 우리 보상금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의재결 단계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선정한 평가사 2명이 다시 보상금을 책정하고요. 마지막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에서 지정한 평가사 1분이 우리 최종 보상금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금액이 이제 올릴 수만 있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내가 기왕 불복 절차를 하겠다고 하면 이 3개 단계를 다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불복 절차를 가면 돈은 언제 찾을 수 있는지가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돈은 수용재결 단계 때 처음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대략 협의 통보 이후 수용재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내가 6개월 정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 불복 절차를 진행하시면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협의 통보됐던 금액 플러스 증액된 금액까지 모두 다 찾으실 수가 있고 돈을 다 찾고도 뒤에 남아있는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 단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소유자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딱 하나인데요. 바로 이의유보라는 겁니다. 돈을 처음 찾는 단계가 수용재결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너무 좋으셔서 이거를 그냥 찾으시면 안 되고 이의유보라는 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돈을 찾아가긴 하지만 내가 여기에 만족해서 찾는 건 아니고 남아있는 불복 절차를 다 진행할 거야 라고 이의를 유보해 두는 겁니다. 이거는 이의재결 때 돈 찾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돈 찾으실 때 보면 이렇게 이의유보라고 네모칸에 체크할 수 있는
칸이 있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칸이 없으면 자필로 이의 유보라고 4글자를 꼭 쓰셔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뒤에 남아있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돼가지고 돈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찾으실 수 없게 되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렇게 단계마다 중요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안내 드릴 거니까 지금 너무 선뜻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총 기간은 협의 통보 이후에 수용 재결까지 한 6개월이 걸리고요. 수용 재결에서 이의 재결까지 또 한 6개월, 그리고 소송 단계에서는 아주 빠르면 한 6개월, 길면 좀 1년 조금 넘어가는 수준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총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시간이 지나게 기다리시다가 중간중간 한 번씩 오른 돈 찾는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 저희는 한 번의 위임계약 체결을 통해서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3단계의 업무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직접 현장 조사를 해서 우리 개별 토지마다의 쟁점과 특성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각 단계별로 있는 감정평가서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의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감정평가가 진행이 되면 직접 평가 현장에 입회를 해서 평가사님께 우리 소유자분들의 주장사항을 직접 전달을 합니다. 저희 법인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저희 법무법인 고구려는 토지 수용 및 보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대표 변호사님 업력을 기준으로 하면 20년 정도 되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신석범 대표 변호사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사법고시 합격하신 이후 20년가량 이 수용 및 보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오셨고요. 여기 보시면 전문 분야 등록 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좀 엄격한 요건 하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에 대해서 전문 분야 등록을 해주고 있는데, 신 변호사님께서는 수용 및 보상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계십니다. 저는 법무법인 고구려의 파트너 변호사고요.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9년째 수용 및 보상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전문 분야 등록이 수용 및 보상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전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 수용 업무에 관해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다른 법인하고 다르게 분석관리팀이라는 것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우리 소유자분들의 개별 토지마다의 특성과 쟁점을 파악을 해서 최대한 증액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주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하게 업무를 했던 공익사업시행지구에서의 업무 실적이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사업지구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업무를 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 지역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이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이라든지 아산 탕정 2지구, 천안 직산 산단 같은 곳들에서도 깊이 업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서울시 서초구의 예술의 전당 앞에 평화빌딩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TV 유튜브 채널 표시가 있는데, 저희 법인에서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주로 제가 출연을 하고 있고, 이 수용 및 보상에 관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많이 올려뒀으니까 한 번씩 꼭 들어오셔서 보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궁금한 점들 되게 많으실 텐데, 바로 다음 주부터 매주 화수금 무료로 상주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카페이니까 많이 오셔서 궁금한 점들 많이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신 변호사님께서 질의응답 시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설명 좀 도움 되셨나요? 네. 피부로 느끼실 거잖아요. 보상을 통이 다 받고 나면 특히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샀던 가격도 있고 그 다음에 인근의 거래 시세들도 아실 텐데, 아마도 좀 낮다고 느끼시는 대부분의 일의 상당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이 토지 수용이
기본적인 제도 설계가 7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가 왕성하게 소위 말하는 개발 독재 시절에 그 제도가 그대로 아직도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법령 개정도 대부분 다 사업 시행자한테 유리하게 절차에 대한 주도권과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토지 수용이 많은 좀 비극을 낳기도 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내가 보상을 받았을 때 아마 반토막 났다, 3분의 1 토막 났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예를 들면 처음 사업의 공항공고가 22년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땅값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돈을 지금 받는 3년 뒤 이 무렵에는 주변 땅값은 뛰는데 이 가격은 묶여있기 때문에 겨우 많이 안 오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편차가 크고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강제 수용이잖아요. 강제 수용의 법적 의미는 국가에 의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 재산에 대한 강제적 박탈, 이게 법적 개념 규정입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파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아도 파는데 양도세 내라고 합니다. 그죠? 양도의 법적인 의미, 미사적 의미는 자유의사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이에요. 그런데 내가 강제로 당하는 건데 왜 내 자유의사도 아닌데 양도세를 내라고 하지?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세금을 또 많이 떼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절차 과정 속에서 일단은 정치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특히 여기에도 일부 마을이 지금 사실상 이걸 수용이 됐는데, 전통적인 마을의 경우에는 기존에 수십 년 또는 그보다 수백 년 유지되었을 그 마을 공동체가 완전히 해체가 되게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 친구들이랑 다 꿀꿀이 흩어지시게 되는 거고, 노후가 되게 고독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나라의 현재 좀 개발의 과정이다 보니까 수용에 따르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국격 OECD 국가와 그다음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분의 강대국으로서는 좀 걸맞지 않은 수용 제도가 아닌가라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강의할 때도 항상 그런 관점에서 좀 이 부분들을 봤고요. 공시지가라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공시가라는 거는 국가가 가격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공시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표준지 공시가가 있고 개별 공시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토지주분들이 4월, 5월 되면은 공시가 통보를 다 받으시죠? 그 왜 받을까요? 세금 매기기 위해서죠. 재산세라든지. 그래서 세금 매길 때 쓰는 게 개별 공시가인데, 개별 공시가는 무엇을 토대로 하냐면 1월 1일에 표준지 공시가가 먼저 나와요. 표준지 공시가는 국토부가 그 직전 연도에 한 9월, 10월이면은 전국에 있는 평가사들한테 가이드라인이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위임하죠. 그렇게 해서 매년 이 지역에 한 그 지가 상승이 어느 정도 되니 어느 정도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려놓고 나면 그 1월 1일에 나온 표준지 공시가를 고시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구에다가 각 비교 표준지 가격을 다 내려보내요. 그러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기에 맞게 개별 토지의 가격을 매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가가 되는 건데, 토지 수용 보상을 할 때는 개별 공시지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심지어는 개별 공시가보다 낮게 보상되기도 합니다. 오로지 토지 수용 보상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우리나라의 국가의 부는 크게 보면은 금융, 부동산, 그다음 지적재산권인데, 사실상 거의 지적재산권 한 10%밖에 안 되니까요. 주로 금융과 부동산이 축일 텐데, 금융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기준금리라는 걸 하잖아요. 바로 부동산에 대한 가격 통제가 바로 표준지 공시가예요. 이것만 정해놓으면 개별 공시가도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걸 다 통제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표준지 공시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여기에 수학적인 장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개별로 6개 있죠. 가로, 접근, 획지, 환경, 행정, 기타.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이런 수학적 장치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치의 왜곡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감정평가 실무 과정에서 또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가격이 불만이시다 그러면 이 평가 과정 속에서 혹시 법에 위반된 건 없는 것인지, 현상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그리고 수치 적용에 있어서 그 규정에 어긋나는 부당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위법과 부당한 사항을 분석해내서 이후에 올리는 과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급적이면 아주 개별적이고 디테일한 사항은요,
오늘 요 질의응답까지 끝나고 저 앞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지한 것처럼 화수금이었죠. 화수금요일날 여기 카페에서 계속 상담을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좀 전체와 관련되어 있거나 이런 궁금증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질문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마이크 좀.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이의 신청을 하면 그 보상은 지금 책정되어 있는 금액보다 무조건 그 이상으로만 받는 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런 설명의 자리에 서게 되면 가장 궁금한 거는 얼마 올릴 수 있어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후에는 올릴 수만 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까 우리 임재현 변호사님 설명하셨어요. 4개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협의 통보가 됐고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이 있잖아요. 3번 더 평가를 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갖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어떤 행정 처분을 받았는데 내가 되게 부당하다고 느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불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복을 했는데 나보다 더 나빠지면 무서워서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보존해주기 위해서 내가 최초의 처분보다 불복을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내려지는 처분이 불이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게 감정평가에서는 어떻게 작동되냐면 예를 들어서 평가사가 해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를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0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0으로 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아주 희귀한 정도로 드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최초의 보상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의 현재 이 불복 절차가 3번 더 평가의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떤 전제하에 있겠습니까? 최초의 가격 자체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보통 보면은 선단위 사업, 즉 철도, 그 다음에 도로 이런 선 단위로 하는 사업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돼야 되고 예산에 기초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초 보상가액이 좀 높은 편이에요. 시세의 한 80 내지 85% 정도가 최초 통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 단위 사업, 여기처럼 도시개발지구나 공공주택지구 이런 면 단위 사업에서는 최근에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보통은 70%는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시세. 근데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뭐 최근에 여기 탕정지구나 그 다음에 이번에 세종 스마트 국가산 나는 경우에는 이전의 사례에 비해서는 좀 괜찮게 나온 편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 점은 저희들이 나중에 좀 분석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2011년 3월 9일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사람들한테 이주자택비를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개발공사에서 보내준 책자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 협의 양도하는 사람한테는 이주자택지의 의지를 선정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 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네,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공문이 묘하게 날라왔어요. 그 문구가 제가 분석을 해서 사실은 사업시행자한테 이거를 내용증명으로 좀 그 주민대책위에 보낼까도 생각도 고려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글쎄 뭐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오해를 하기 좋게 돼 있어요. 정확히 읽어보면요, 협의를 통해서 이전한 자 이렇게 있어요. 협의 양도한 자라고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 한대에 따라서 수용 불복하지 않고 협의한 사람한테 우선순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핵심은 이전에 가 있어요. 근데 그게 LH나 우리 뭐 SH나 다른 어떤 모든 지방공사는 보면은 앞에 협의란 말을 안 씁니다. 보통은 그 수용 재결 이후에 이전 우리가 그 공고하는 이전 시기에 이전을 한 자를 우선순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물을 자기가 집을 이사를 해버리는 거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앞에다가 협의를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치 이걸 협의한 사람처럼 오해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걸 하게 되면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 됩니다. 예전에 15년 전에 워낙 그렇게 많이 해갖고 변호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토부가
아예 모든 공기를 다 공문을 다 내려보내갖고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도 최근에 와서 이거 처음 봤거든요. 그런 분들. 이거는 좀 오해 소지가 상당히 많이 넓혀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질문이 이것만으로 됐나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협의를 안 하시더라도 순위에는 지장이 없다. 그거 명백합니다. 그거 필요하시면 도시공사에서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협의에 따라서 우선순위 차등을 둔다 그러면은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대책이나 저희들한테. 그거는 그 행정관청이 그 여기에 도시공사 개발공사는 공기업이지만 그 24년 11월에 그 사업 인정을 받는 순간에 행정관청으로 의제가 돼요. 그럼 이 수용 업무에 관해서는 이 도시공사가 행정관청인데 행정관청이 헌법상의 기본 원칙을 어겼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